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큰 이벤트였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정대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장에선 70% 정도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동결 부분에 대한 소수 의견도 2개나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금통위 금리 인상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예견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충격 없어 보이고요. 다만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중 간의 정상 대화가 이제 주말에 열릴 예정인데 큰 이벤트입니다.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숨죽여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감소되고 있고요. 약세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금융주의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가 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굉장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주일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튼 뒤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한 것으로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에서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내년엔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11월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아주 조만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9개월 만에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지수는 107포인트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0.2% 올랐고 설비 투자 지수도 1.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자기 주식 잔여분을 소각키로 했습니다. 소각 규모는 현재 발행 주식수의 7%인 보통주 4억 4,954만여 주와 우선주 8,074만여 주입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4조 8,751억 원가량으로 소각 절차는 다음 달 4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보유 자기 주식 소각을 통해 주당 가치 상승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0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2110선이 다시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약보합입니다. 0.2%대 하락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119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그리고 쭉 하락하면서 210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현재 포인트는 저점 대비해서 3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아직까지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열리면서 특히나 더 낙폭이 커진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736억 원 개인 순매수,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에서는 투신 금융투자는 사는데 연기금이 오히려 198억 원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 그때만 반짝 오르고요. 다시 내려옵니다. 42,600원대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지금 7만 원 붕괴됐습니다. 셀트리온만 상승하고 LG화학도 역시나 1,500원 정도 하락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SK텔레콤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SK텔레콤도 계속해서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좀 상반된 행보입니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지만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7.5%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등 흐름 나오면서 92,000원대에 저점 찍고 지금 순식간에 107,500원대까지 확인을 합니다. 포스코도 올라가고요. 네이버가 최근 장에서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들어갔는데 비교적 깊게 3%대로 지금 조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물산, 한국전력 지금 하락하는 가운데 SK는 0.3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94.4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0.15%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00포인트 살짝 찍고 또 빠지는 모습 보여집니다. 694 오늘의 장중 저점 부근에서 현재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은 사고요. 개인도 삽니다. 근데 기관이 파는데 기관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름폭은 크진 않습니다. CJENM이 그중에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헬스케어 지금 보합, 나머지도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하락하는 가운데 코롱티슈진이 반등이 나옵니다. 펄어비스가 지금 3.81% 조정이 비교적 깊게 나오고요. 바이로메드는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지아, 컴투스, 제넥신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와 SK머티리얼즈는 각각 1%대의 낙폭이 기록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0원대 다시 회복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크지 않고요. 이런 20전 상승 중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시장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조금씩 수급이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그나마 좀 최근 장에서 보여졌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속적이긴 좀 아직까지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만 보게 되면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약 한 2,900억 순매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현대차, LG화학 어떻게 보면 업종 대표주 쪽에서 낙폭을 가장 좀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죠.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난 9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나왔던 순매수 포지션 10,000개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좀 뉘앙스가 바뀐 부분들이 아무래도 15일부터 21일 동안 어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신흥국의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순유입이 되면서 특히 한국 쪽에 배분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즉 지수에 연동되는 자금들이 3주 연속 순유입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외국인들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일단 지난주에 이어졌던 모건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 글로벌 투자와 관련돼서 내년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 비중을 줄이고 신흥국 쪽을 약간 올리는, 그래서 어떤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로 같이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관련된 내용 쪽에서 여러 가지 단서가 있죠. 대표적으로 달러화가 내년 한 1분기 이후에 약세가 돼야 되는 현상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기의 정점이 이어지는 부분 쪽에서 금리 인상들이 가속화되지 못하는 현상들,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었던 올 한 해의 신흥국을 대비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점 쪽에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어떤 의견을 상향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국은 일단 비중을 그러니까 비중 축소해서 비중 유지 정도로 한 단계 정도만 레벨업이 됐죠. 그만큼 일단 아직 강한 시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일단 지금 어떤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5일 동안 2,90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사는 수준이라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한 500억, 6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흐름들이 아무래도 숏 커버링 성격, 특히 10월 달에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었던 공매도와 여러 가지 가격 쪽에서 이를 어느 정도 약간 좀 풀어놓는 성격 쪽의 매수세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는 계속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겠지만은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이어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들이 단기적인 여러 가지 스탠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상관점 쪽에서 이를 계속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통이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일단 뭐 70% 정도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 올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게? 네,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다라는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 11월 달에 한 살의 인상한 뒤로 1년 만에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2012년도 7월 달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한 3.25%에서 총 7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오랜 장기간의 저금리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갔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던 가장 큰 어떤 명분 중에 하나가 이 금융의 불안정성, 특히 어떤 한미 간의 금리 차이로 어떤 자본 유출이 특히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 빠르게 자본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실물 경기를 고려했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느냐라는 정도로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가파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국내 경제 지표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좀 실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상반기 때 한 번쯤 인상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또 여러 가지 내수 지표 쪽에서 어떤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1분기 이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보게 되면 전분기 대비 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반 평균치보다 한 20배 이상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들이 높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지금 한 단계 금리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미국 시장에 발맞춰서 계속 점진적으로 같이 금리를 올릴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또 한동안 이 상태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이런 식으로 좀 소외를 받고 오히려 하락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이나 전반적인 흐름들은 아무래도 금융주 입장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가 세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오히려 내수 대표주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이 오히려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다는 부분들도 내포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도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 시장이 더욱더 신경 쓰고 있는 곳은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 종료 시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네, 12월 FOMC 회의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 금리 인상 확률은 80%입니다. 80% 이상 확률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인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11월 FOMC 의사로 보면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FOMC 회의 이후에는 라스트 오더 시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사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해외 경제 둔화라든지 달러 강세에 따른 미국 경제 하락 위험이 좀 높아지는 문제, 그리고 민간 부분의 과대한 부채 문제로 인해서 2019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를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 금리는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 2.75에서 3%까지 한 3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또 연준의 점도표대로 2020년까지 금리를 3.5%까지 끌어올리기는 현재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도에는 2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그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부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경고를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부채가 심하기에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거를 지금 이례적으로 낸 겁니까? 네, 연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기업의 차입 의존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톤으로 경고했는데요. 레버리지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면 기업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게 되고요. 투자가들은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 부채 증가를 이대로 놔두면은 자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깔려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개인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 고정금리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바꿔 타기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이때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라고 하는 차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택의 순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높아지면은 주택 대출을 더 받아서 개인 소유로 쓴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 대출이 10만 달러를 빌릴 때 주택 가치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12만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를 현금을 손에 쥐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개인 소유로 연결이 되는데요. 올해 3분기 캐시아웃 케이스가 전체 80%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금액상으로는 146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 자금이 고스란히 연말 상전 특수로 이어지는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순자산 가치가 축소하게 되면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도 줄게 되는데요. 리먼 쇼크가 발생하기 전인 2006년도 3분기에는 연속 캐시아웃 규모가 8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아직 금융위기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주택 수급이 악화된다든지 집값 하락이 계속된다면은 앞으로 리먼 쇼크 같은 사태로 발전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서둘러서 일종의 경고 사인을 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 이상음이 좀 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줄여가고 있다. 국채 투자 줄이고 미국 회사채 발행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의 트리플 B 이상인 투자 적격 회사채 시장 규모는 한 5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회사채 발행 규모를 보면 과거보다 한 12% 정도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도 20%로 증가하고 펀더멘탈도 양호한데 아무래도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기도 이제 정점을 지나서 후퇴기에 들어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발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2년 전과 비교해보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많게는 1.6% 정도 현재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3차례 금리 인상을 더 한다면은 트리플 B 등급이라든지 정크펀드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차원 발행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국채 비중이 40.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3년도에 50%였던 점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의 최대 고객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의 보복 차원도 있지만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한분 매입을 제해놓고선 신규 투자를 거의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따른 해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미국 국채 보유에 따른 보유 비용 그 비용이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G20 정상회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도 많고 또 우려도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돌발 변수로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초안에서 보호무역 반대라는 단골 문구가 사라졌고요.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문구도 완화되고 예외적인 합의문이 됐다고 하는데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G20 회의는 냉전 시절처럼 중국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으로 지금 갈리면서 사안마다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려가 또 일부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상 그 보좌관들이 공동 성명에 관한 합의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1인당 GDP가 $10,000에 도달한 중국을 계속 개도국지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고요. 또 자유무역뿐만 아니라 기후온난화, WTO 체질의 개편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를 놓고서 현재 그 미중 간에는 격돌이 지금 그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G20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확산이 되면서 지난 5개월간 신규 수입 제한 조치가 G20개국들 사이에서도 40건 정도가 됐는데요. 월 8건 정도가 발동이 되고 있고요. 무역 규모로는 무려 4,81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빠르면은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의 그 보호 무역 확산이 계속이 된다면 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고용 감소 그리고 또 물가 상승이라는 위험 요소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G20에서 이거와 관련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경제적 충격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관심사는 당연히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인데 임시 휴전만 돼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전쟁에 대해서 휴전을 하려면 양국 간에 좀 양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 입장에서는 G20 회담 직전에 중국이 보낸 142개 그 대미 무역 개선 방안보다는 최소 3가지 항목의 그 양보를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무역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중국이 나서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미국산 주요 그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곡물, 액화 천연가스, 의료 제품,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춰달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호혜성이 담보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중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절도를 막고 그리고 중국 진출 기업들의 강제적 기술 이전 요구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약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유리하게 해석되어 왔던 WTO 그 규정도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이 동의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WTO 개혁과 관련해서 미국 요구를 중국이 들어줬을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로봇 그리고 5세대 이동통신, 반도체와 관련된 중국 굴기를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중국의 꿈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지라든지 유연성이 중국이 과연 G20 회담에서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양국 간이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게 복원이 좀 어렵다고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복원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확대 약속이라든지 그 자신들의 속도로 시장을 개방할 뿐만 아니라 뭐 중국 제조 2025 그 수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산국가가 자주 쓰는 그 알맹이가 빠진 가짜 협상안을 내놓고 미국과의 그 휴전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무역 전쟁의 시간을 벌려는 행동으로 미국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휴전 기간 동안에는 중국은 풍부한 자금을 이용해서 서방의 그 첨단 기업을 계속 사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또 흡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 국가인 일본이나 캐나다, 멕시코와 관련돼서 FTA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입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 더 나아가서 패권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새로운 돌파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의 갈등 관계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미중 관계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기는 어렵고요. 패권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와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라고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거고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OECD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미중 간의 임시 휴전에 들어간다면은 지금까지 발효된 관세만 적용했을 경우에 2021년까지 미국의 GDP는 0.2%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은 0.3%, 세계 무역은 0.4%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 증가라든지 또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첨단 제품 수출도 늘어나는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는데요. 문제는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서 내년 1월에 2천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현재 10%에서 25%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미국이 나머지 2,67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프리미엄이 0.5%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GDP는 1%포인트 이상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은 1.4%포인트, 그리고 세계 무역도 0.8% 정도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우려하시는 게 무역전쟁이 수입 확대가 전체 품목으로 된다면 결국에는 각국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동반되고 이러다 보면 다 같이 인플레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갈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0.9%가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앞으로 세 차례 금리 인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2번 정도,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달러 가치는 2% 정도 절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로 해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요. 또 해외 자금 이탈로 국제 금융시장에 동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금융시장과 관련된 신흥국 위기가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에 따른 세계 수요가 감소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GDP는 0.6에서 1%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잠재 성장률 미만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경착륙 위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또 중앙은행이 정책 방향을 갑자기 또 금융 완화로 돌려야 되고 이에 따른 혼란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오늘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